반장들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목소리 좀 괜찮아요? 네, 네. 6월 27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드루킹 특검팀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네, 오늘 별도의 특검팀 현판식 행사는 가지지 않고 좀 조용한 시작을 알렸는데. 현판식을 아예 안 했어요? 네, 아예 안 했고요. 허육범 특검의 이지였다고 합니다. 허육범 특검은 수사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 반장,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요, 오후에 원구성 협상을 했잖아요. 잘 끝났습니까? 2시 30분에 시작을 했는데요. 30분 조금 지나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그냥 싸운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탐색전 정도에 그쳤는데 네. 모두 발언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해라 뭐 이러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할 얘기 있어요? 없죠?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돼 있었는데 두 가지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일단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많이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은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것은 내용이 미흡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해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그 설명이었고요. 사실 어제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가 있었잖아요.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았는데 오늘 규제 관련 회의까지 취소가 되니까 이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시선이 많았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 규제 문제에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기 때문에 뭐 경제부처에 대한 질책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했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을 김동연 부총리가 총괄해서 준비한 것도 맞잖아요. 네. 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요즘 청와대에서도 이제 개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낙연 총리가 각 부처에 대한 군기를 잡는 이런 차원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은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첫 브리핑도 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요, 수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상황, 또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다른 법원 검찰 쪽 뉴스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설 점검단의 방북 등 외교안보 소식, 그리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재판거래 의혹 수사 부분을 저희가 속보로 다뤘었는데요. 관련해서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했죠. 이에 대해서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이죠. 디가우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전면전이 임박해 보이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 단어가 화제입니다. 디가우징. 어디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하지만 또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텐데 이 양 반장의 불신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어요. 뭘까요? 국문학과잖아요. 그렇죠.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합시다. 네. 영어 자, 못합니다. 근데 국문학과 출신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종영이는 못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 디가우스의 ing 명사형입니다. 이 디가우스는 가우스의 접두사 D가 결합한 단어인데요. 이 접두사 D,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그리고 반대, 없애다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없애다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장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 가우스는 자기장을 없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복부장이 매일 아침 저희 반장들에게 사다 주는 커피, 이 가운데 카페인 성분이 없는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했다는 건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컴퓨터를 깡통, 구철로 만들어버렸다는 건데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바로 깡통이 됐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된 건 지난해 10월 31일입니다. 9월 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로 11월 2차 조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디가우징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몰랐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디가우징 하기 전에 대법원장께 보고를 하셨나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도 모르고 계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원래 그 과정에서 보고를 하는 게 과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해당 PC의 그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설명대로라면 해당 PC의 사용자,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스로 디가우징을 결정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달 초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재판 거래,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보고서를 본 일도 없고 도대체 그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언론사의 사장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자,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불가능해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디가우징이 처음 알려진 건 MB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때입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또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도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 경찰 수뇌부가 컴퓨터를 디가우징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이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상 법관은 판례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게 되죠. 솔직히 법관이 함부로 대법원 판례에 응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 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것도 법관 사찰, 재판 거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임 법관들이 사용한 전산 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퇴임 시 디가우징을 하라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명확치는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디가우징 장비를 도입한 게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한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3차 조사 당시에는 디가우징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가로 하드디스크를 네, 오늘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검찰은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실물이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출을 압박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 결국 강제 수사의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일 겁니다. 검찰은 이 영장 청구 시기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몫이죠. 통상 혐의가 분명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 거래 의혹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능 상태가 된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까지 기각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검찰 법원 전면전 임박입니다. 네, 오늘 정말 디가우징이라는 용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어제 영어 못한다고 그랬다고 충격받았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우리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영어에 너무 몰입한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많이 버벅대는 그런 네.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한 가지 언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최 반장은요. 지금 대법원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사실이 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삭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어제 밝혔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이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그런 설명이잖아요. 하지만 일단 대법원은 자기네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이. 법원 행정처 등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요. 대법원 내에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불능 전산 장비로 분류를 하고 또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결 합의 과정 등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정처 관계자의 설명이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의 PC도 관련 지침에 따라서 디가우징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임한 이상훈, 이인복 대법관 등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했다는 게 법원 행정처의 설명입니다. 앞서 발제에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도 들어보셨지만은 이 디가우징 여부는 이 사용자가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이 양 전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 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개입하진 않았다는 취지인 거죠. 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임 시 해당 대법원장실과 이 대법관실에서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이 폐기 여부 결정에 대한 행정처 내 별도 결재선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디가우징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관련해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산정보관리국에서 2008년부터 한 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오다가 2014년 12월 7대를 구입을 해서 이 대법원 그리고 전국 각 고등법원에 한 대씩 배정해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요, 이제 퇴임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 디가우징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게 지난해 9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2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출근을 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시점은 10월 31일로 사법농단 관련 재조사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증거인멸 논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법원 행정처 측의 관계자는 디가우징 시점 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 증거인멸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요, 삭제된 하드디스크라도 제출하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법원이 하드디스크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지금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최 반장, 강제 수사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네, 일단은 이 퇴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PC를 디가우징한 데 대해 검찰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삭제의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디가우징된 실물이라도 제출을 하라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출 가능성은 희박하죠. 즉,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이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원장이 직접 수사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 협조가 좀 진정성 있는 협조인가, 네. 좀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검찰이 강제 수사의 칼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과 법원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아마도 그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문건들 400여 건이 있잖아요. 그 작성자가 누군지 공개하라는 소송이 오늘 제기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가 오늘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 이런 정보 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410개 문서 파일의 제목은 제공을 했지만 문건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송 변호사는 문건 작성자 공개를 요구하면서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상명하복의 관료가 아니고 판사라면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문건 작성 판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가 410개의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 내용만 공개를 하자 전체를 공개하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서 잠깐은 얘기했지만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팀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장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 반장. 아까 그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현판식 자체를 생략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출발을 알렸네요. 그렇습니다. 강남역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 이 출범 바라는 허익범 특검 의사에 따라서 현판식 같은 행사 생략한 채 특검보 하고의 이런 아침 회의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자, 허 특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허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경에서 받은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이죠. 자신감을 보인 건데요. 이 압수수색 같은 이런 강제 수사 벌일 가능성 묻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댓글 조작 행위에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규명하는 데 수사력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 김경수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이고요. 또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어제 이제 정무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인사에 대해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야권 쪽에서는요, 신 반장. 그 송인배 비서관 이동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송인배 비서관을 청와대와 여의도를 오가는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것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게이트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한 명이자 드루킹 특검의 가장 1차적인 조사 대상자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특검을 애써 무시하려는 작태를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핵심 연루자를 정무비서관에 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둔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압승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대변인, 드루킹 사건은 개인적 욕망과 일탈이 투영된 것으로 명확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흠집내기가 난무해 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숨어있는 진실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검찰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문건이 남았잖아요. 그중에서 경찰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문건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왔던 모양입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죠? 예, 경찰청에 영포 빌딩 관련 진상조사팀이 있는데 네. 이 진상조사팀에 따르면요, 그동안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국 근무자 그리고 청와대 파견자 340명 가운데 270명을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국 등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또 벌였고요. 이후에 이 정치 관여, 불법 사찰 등 논란이 제기된 문서 130여 건에 대해서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0여 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이 돼서 보고도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70여 건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진 않았지만 정치 관여 등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문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제목이 동일한 문건도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이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검찰 쪽 속보 한두 개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지금 75억 원대 학원 비리잖아요. 사실 액수로만 따지면은 검찰은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문종 의원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라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오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승태 PC 디가우징 파장 강제 수사 하나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일자리 수석 교체를 어제 단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전 경제부처가 참가하는 규제개혁 혁신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회의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에 속도가 늦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서 정부 2기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총리실 평가에서 평균 이하점을 받은 몇몇 부처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개각 폭은 가급적 최소화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청와대 후속 개각 또 외교안보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해결을 제1국정과제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맡았죠. 취임 보름 뒤엔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고 참모들 앞에서 시연까지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가면 조금만 누르거든. 고용률이 지금 현재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한 2% 정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이 설명을 듣는 참모진들, 특히 경제 라인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회의 영상을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용섭 당시 일자리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옆자리를 서로 양보하느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순서는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오늘 수익금이 15월 이거 견제 이거 같지 않습니다. 상황판 설치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먼저 고용률은 소폭 부침을 거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설비 투자 증가율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3.3%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 전격 단행된 청와대 경제 일자리 수석 교체는 이런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악화된 경제 지표에 따라 사실상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회의에선 청와대를 떠나는 수석 3인방의 고별 인사가 있었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이제야 재갈이 풀렸다. 앞으로 자유롭게 주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장식 전 일자리 수석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국민이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짐을 남겨두고 가서 죄송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떠나는 이만큼 남는 이의 마음도 편치 않겠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던 장하성 실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라인 경질설을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이 책임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 추진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경제라인 전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전 경제부처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규제개혁 혁신회의를 불과 2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는데요. 회의 내용을 미리 검토한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문재인 정부 2기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낙연 총리도 장관들 평가가 완료됐고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개각 시기는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7월 초에서 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원구성 전에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데다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마당에 괜히 청문회 국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대 3-4개 부처 소폭 개각이 유력합니다. 이 개각 대상으론 선거 공백을 채워야 할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총리실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부처, 그리고 일자리 수석의 카운터파트 고용노동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아무리 최저임금을 직접 설명하라고 말해도 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며 김 장관이 청와대의 주문을 묵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시설 점검단이 오늘 오전 금강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레까지 이산가족 면회소, 금강산 호텔과 온정각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금강산의 정기를 받고 금강산 자연의 모든 그 철학을 따서 내 민족의 한을 적시자사가 한번 풀어야 된다. 네, 해당 시설물들은 2015년 10월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약 3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방치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점검단 현장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7, 8월 중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경제 라인에 연이은 경고 사인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아마 앞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하고 또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청와대에 설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고는 좀 달라요. 최 반장이 네. 좀 다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를 다녀오는 등 과도한 일정으로 인해서 과도한 일정이 누적이 되면서 피로로 몸살 감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주치의가 주말까지는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오늘 관련된 일정이 취소된 것 같은데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관련한 그 사무총장 접견이 취소된 것은 몸살 감기가 직접적인 네, 원인이라는 일단 거죠? 오후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건이 있었는데 일단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근을 해서 정식적인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중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또 주치의의 그런 권유에 따라서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그럼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도 건강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단 오후 3시에 예정이었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이낙연 총리가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라면서 대통령에게 연기를 권유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취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윤영찬 수석이 처음에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의겸 대변인 설명하고 왜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윤영찬 수석은 당초 이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고 다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봤는데 오후에 주치의가 권유를 한 것에 따라서 이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를 최 반장이랑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이 취소된 것은 이제 건강상 문제라는 이제 최 반장의 설명이 추가로 있었고요. 3시에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다라는 그런 청와대의 설명인데 일단 경제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정말 큰 회의잖아요. 예. 그런 회의가 취소된 것은 전례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원래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차 회의 이후에 5개월 만에 부처별 규제 혁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최종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총리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개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답답하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직접적인 질책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해 당사자 갈등을 풀기 어려운 과제는 이해 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직접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5개월 전 열린 1차 회의 때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내용들인데 그때 발언도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 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 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네, 어제는 청와대 경제 라인이 교체하고 오늘은 경제부처가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된 그런 회의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가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회의를 열어서 이게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글쎄요. 할 수도 있는 네. 일인데 이걸 아예 그냥 전격 취소를 했다는 건 그만큼 강한 경고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문 대통령 지난달 31일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혁신 성장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김동연 부총리 공개적으로 좀 체근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규제 혁파에도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됐고요. 지금 이제 2기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은 참 많은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거 아니에요, 최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큰 기조는 그대로 가되 방법론을 바꿔서 더욱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장하성, 김동연, 투톱이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되 적어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질책성 지시를 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장하성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는 수석 3명의 고별 인사 자리에서 여러분은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건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외교안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남북 철도분과회의가 우리 회의 때, 저희 회의 때까지 끝나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속보를 전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신 반장이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철도 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동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지역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화가 추진되는 구간은 동해선의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 그리고 경의선 개성 신의주 구간입니다. 이 공동조사는 다음 달 24일부터 경의선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다음 달 중순부터는 경의선의 문산부터 개성 구간, 동해선의 제진부터 금강산 구간 등 이 기존에 연결했던 구간에 대한 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뭐 남북은 그렇고요. 북한과 미국 역시 뭐 분위기 좋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로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met with Secretary Pompeo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 on Friday. It is full support for the diplomats who are trying to solve this issue. At the same time, the capability still exists today, so clearly we take that very, very seriously. But our hopes are riding with the diplomats that we're going to see progress in the days and weeks ahead. 네,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 동맹 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신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발적 면모를 보일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체면이 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들이 변화하면 우리도 변화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다만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우리로부터 신뢰를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압박을 쉽게 해소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단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칼을 쓰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군사적으로 융통성 있고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한미 연합 준비 태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규제혁 신회의 연기 답답하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의 가짜뉴스 대책단이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문제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 또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다뤘죠.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어젯밤 반응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본인이 직접 고소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진실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배우 스캔들 논란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생활 문제라서 참 저희도 조심스럽죠. 그런데 한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이고 1,300만 도시의 수장이 될 입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배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저희가 진위를 가려낼 방법은 현재로선 딱히 없지만 이 무관심과 외면 또 침묵, 결국 거짓말을 하는 쪽을 돕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이재명 당선인 측 고발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김부선 씨가 이재명 당선인과 밀회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2009년 5월 23일 전후 김부선 씨는 제주 우도에 가 있었다. 이렇게 당시 우도에 찍은 사진도 있다. 고로 밀회는 없었고 거짓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김부선 씨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얼마 안 가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반박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이라고 날짜 특정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선 씨 가짜 총가가 5월 20일 어디 계셨나요? 라면서 본인이 날짜를 특정한 적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과거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었으나 이후에 그렇게 특정한 적은 없었다. 또한 날짜를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팩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부선 씨 주장을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전후로 난 봉하마을에 가 있느라 이재명 당선인과 밀회를 즐길 시간 따위 없었다. 때문에 이 당선인이 그 시점만 딱 떼어놓는 건 자기한테 유리한 시간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셈인 거죠.
자, 김부선 씨는요, 이재명 당선인에게 정면 승부를 요청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진심으로 이재명 당선인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나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될 거다. 자,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거창한 대리인을 통한 고발 중단하라. 자, 이 얘기도 쉽게 얘기하면 제3자는 빠져라. 어차피 진실을 아는 건 당신과 나 둘뿐이다. 날 직접 고소하라.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작가, 정치부 회의만큼이나 유명한, 조금 덜 유명한 썰전 하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일 방송을 끝으로 이제 이 삼각 테이블을 떠나겠다 발표한 거죠. 솔직히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먼저 발표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 넉 달만 해보자면서 시작한 일을 2년 반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소회를 털어놨는데요. 유 작가가 바쁘다고 해서 유심인 씨가 대신 전했습니다. 2013년에 그 정계를 떠난 뒤에 세상에서 한두 걸음 좀 떨어져 살아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썰전 출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 정치 비평의 세계와도 이제 좀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본업인 이 글쓰기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과분한 좀 성원을 보내주셨던 시청자분들께 또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약간 김영삼 전 대통령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유시민 작가 바통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관심인데요. 자, 정치부의 한 끼 정치 정반장 편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존재감이 워낙 컸던 탓에 그 공백을 과연 노회찬 원내대표가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이거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솔직히 복부장도 이거 내심 그 빈자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물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보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저희만큼이나 이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추적 보도하는 데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 재보선 서울 송파구에 출마했던 바른미래당 박종진 전 후보의 3등 낙선하면 석촌호수 입수한다 공약.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서 저는 그냥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종진 전 후보 아직도 그 뜻을 꺾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하지 뭡니까? 왜 안 뛰어드셨습니까? 월드컵이 끝나야 되니까. 왜요? 관심을 한 몸에 받겠다. 뛰어들려면은 그래도 관심을 받아야지. 근데 뛰어들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과태료는 각오해야죠. 쓰레기 투기죄. 쓰레기 투기죄는 업무방해죄인데 얼마나 무슨 쓰레기입니까? 아니 진짜. 네, 쓰레기. 네. 자, 아무튼 월드컵 끝나면 수심 4.5m 석촌호수에 기어이 뛰어들겠다는 건데요. 이 박종진 전 후보의 이 석촌호수 입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월드컵이 계속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밤 이 대한민국과 이 독일, 꼭 기적이 일어나길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원을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2대0 승리 예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그 후임을 노린 적이 없어요. 저는 정치색이 없잖아요. 저는 김구라 씨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네. 저희는 어떡하시고? 농담입니다. 이거 지금 좀 덮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요, 오늘 아까 2대0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꼭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애국심에 기초를 해야 되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저는 2대2로 비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용표 해설위원이 쪽집게 예측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용표 해설위원이 지금 진짜 급한 게 독일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하던데 그래서 플레이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2대1 승리에 걸어보겠습니다. 네. 부장 신반장이랑 지금 내기하시는 거예요? 신반장이랑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반장
토토, 스포츠 토토로 단련된 몸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뭐 최 반장이 또 갑자기 불쑥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네. 최 반장은 뭐 그 얘기 하나만 물어보고 우리 본 얘기로 들어갈게요. 몇 대 몇 예상해요? 저는 그 신토토와 똑같이 2대1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 반장도 물어보셔야죠. 정 반장? 내기인데. 저 예측의 달인이에요. 아 그래요? 몇 대 몇? 빨리 얘기해. 우리 지금 또 할 얘기 많아요. 타짜예요, 타짜. 왜 이렇게 말이 느려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냉정하게 2대1로 집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맞춘 사람은 내일 발제 빼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바꿀게요. 아니 됐어요. 빨리 갑시다. 우리 좀 할 얘기 많아요. 자, 그나저나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 BBK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재판 말미에 직접 이 마이크를 잡고 검찰 주장을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 말은 하고 가야 밤에 잠은 잘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대 반환 투자금 반환 소송에 직접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140억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그만인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재판인 것처럼 그 돈이 없어도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 보면 내가 대통령을 한 5년간 다 쓸만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네, 그 성대모사는 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해요. 네, 이제 연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자, 일단 검찰은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그 반환 소송을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은 반박한 거네요, 양 반장. 부장 근데 어제도 그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가 왔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 반장들 얘기하는 거 막 좀 알았습니다. 뭐라고 좀 가요. 하지 좀 말라고. 알았어요. 예. 양 반장이 어제 뭐 구박한 것 같은데 최 반장을. 예, 어제 재판에서 눈길을 끈 건 김경준 씨와 관계에 대해서 전에 없이 이 전 대통령이 자세히 언급한 대목이었는데 이 김경준 씨 부모님 한 분은 권사, 한 분은 장로라면서 날 찾아와서 아들, 딸은 에리카 김이죠. 둘 다 변호사를 만들었다길래 감동적으로 들었다. 한국에 와서 첫 투자 금융을 시작한다고 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준 씨하고 같이 일을 해봤더니 결국 이게 좀 사기성이 있더라는 거죠. 김경준은 BBK가 자기 회사라면서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주장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BBK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경준 씨가 영어로 막 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김경준 씨가 금융감독원에 BBK를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느냐 뭐 이런 부탁도 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내가 허수아비냐, 내가 로비스트냐, 난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김경준 씨가 당신하고는 이제 같이 일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별을 했다는 거죠. MB는 김 씨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김경준 씨 반론이 혹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신 반장, 오늘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연결식이 거행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약 1시간가량 엄수가 됐습니다. 오전 7시 김 전 총리의 위패와 영정 또 태극기로 감싼 관이 이 연결식장 안으로 들어오자 김 전 총리의 딸 예리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또 영정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들이 보낸 조화가 놓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네, 연결식이 열린 직후 김 전 총리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고인이 머물던 청구동 자택을 향했는데요. 김 전 총리의 손자, 외손자가 영정사진을 들고 청구동 자택 이곳저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고인이 머물던 침실, 또 서재, 그리고 1992년 대선, 97년 대선 직전 YS, DJ가 각각 바로 이곳을 찾아서 JP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곳이죠. 한국 정치사의 주요한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구동 자택에서 잠깐 노제를 지내고요. 운구차가 서울 추모공원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김 전 총리는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구차에 실려서 김 전 총리가 졸업한 공주고, 부여초, 교정을 돌았고요. 고향 부여 시내를 거쳐서 부여군 회산면 가족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김 전 총리 부인 박영옥 여사가 잠든 곳인데 그 옆자리에 묻힌 거죠. 오늘로써 삼김 시대는 완전히 역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들을 좀 보니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가 11일 만에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린 건데 시인 조지훈의 시 낙화를 이렇게 게재했더라고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야, 아무튼 뭐 이렇게 적어 올려놓고요. 또 하나 게시물을 올렸는데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그럼 SNS에 이제 글을 안 쓴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요, 다음 달에 미국 LA로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책도 쓴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당랑의 꿈이래요. 그 당랑, 그 고사성어 당랑거철의 당랑이겠죠? 사마귀. 그죠? 네. 당랑의 꿈이랍니다. 저희가 맨 처음 LA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랑의 꿈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건 안 했어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전화 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김종필 전 총리 영결식 엄수 가족 묘의 영면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테이블인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국회 문이 열릴 모양입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개시했는데 아무래도 첫날인 만큼 탐색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종의 작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매듭 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협상은 달라진 다당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회법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의석수를 고려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은 대체로 이렇게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그리고 바른미래 2개, 평화와 정의 1개 이렇게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알짜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역시 최대 관심사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입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최고 알짜 위원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았죠. 각 위원장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운영위원장께서 이 운영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한 2, 3번 한 게 그렇게 이게 비위가 상합니까? 위원장을 망신 줘서 뭘 좋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체크를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조용히 해요! 하나도 체크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좀 조용히 해요! 회의실한테 왜 소리 지르고 말해 반말하고 그래요 도대체? 편파 주고 하니까 그런지 또 반말하고 계시네.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자, 이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지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자유한국당 몫을 되찾고 싶을 겁니다. 사실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이 맡아온 게 국회 관례였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한국당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예외적으로 야당이 가져간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관례를 특히 강조했는데 이것도 법사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도 국민을 위해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국회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관례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식이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하반기 국회의장은 사실상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챙기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합니다. 자, 정의당은 환노위원장을 1순위로 제시하면서도 법사위원장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정의당이 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손 놓고 당하진 않을 겁니다. 민주당, 정의당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경고부터 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를 늘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한국당 몫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론은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아귀에 쥐어주자는 그런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의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향한 여야의 속내를 음악에 담아봤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초록빛 하나의 내 거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서로 법사위원장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의당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여야 원구성 협상 시동 법사위 쟁탈전입니다. 네, 정말 정반장 제목대로 시동은 걸렸는데 지금 입장 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안에 입장을 글쎄요, 뭐 조율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매듭 짓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당, 야3당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데 다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또 상임위 배분을 놓고서 지금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현실적으로 6월 말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한 7월 초로 넘어가야만 원구성이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많은 편입니다. 네, 정 반장이 보기에는 오늘 첫 만남 예.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아요? 뭐 상견례, 네. 탐색전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 30분 정도 하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앞서 조금씩 전략 혹은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해진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다 하면서 속도전 강조했고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허심탄회하고 상식에 입각한 대화를 하자. 평화와 정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협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면서 둘 다 좀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해라 이렇게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권력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도 사상 민주당 정권이 독차지했습니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또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또 배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 반장이 아까 발제해서 잘 정리를 했지만요. 이번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역시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네. 이 두 가지 자리가 제일 핵심인데 이 전반기 국회에서는 이 두 자리가 자유한국당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운영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거든요. 또 법사위원장, 이건 정말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올 경우에 각종 개혁 입법 처리하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반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몫으로 배정됐던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이런 목표 세웠습니다. 사실 이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에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당적을 갖지 않게 하는 게 그동안의 국회 관례였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전반기 국회에서 맡았던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정치권에서 또 관행이란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자유한국당이 다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 있더라고요. 하나도 내줄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협상이 향후에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서로 좀 주고받는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가 총 18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보위라든지 국방위, 또 예산을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는 산자위나 기재위 등 알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자리를 놓고 여야 각 당이 협상을 벌일 텐데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꽤 큽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맡는 게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는 대신 정보위나 국방위, 운영위를 얻는 방식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온다면요.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관례라면 관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 정의당 변수가 회자가 되고 있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배정이 된다면 지난 2년 동안 법사위를 불모지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대신 정의당이 맡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정의당 변수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 원내대표는 일지망은 환노위원장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법사위원장도 맡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줄 거면 자유한국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의당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원장을 가져오면서 정의당 법사위원장 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의당 법사위원장 카드가 급부상한다면 함께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도 측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현재 평의와 정의 측은 상임위원장 2곳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법사위, 평화당은 농해수위 이런 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한다면 민주당과 공조 이뤄질 수 있겠죠. 네, 저도 좀 공조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 가뜩이나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입법 연대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 진보 성향 그리고 3명 그리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 한석에다가 무소속 의원 3석까지 더하면 총 157석으로 무난하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범진보 세력이 뭉치기만 하면 안정적인 다수파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 민주, 평화, 정의당의 3당 공조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정말 앞으로 며칠간 많은 일들이 있겠네요. 잘 지켜봅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법사위 쟁탈전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파주 임진각에 나왔습니다. 약 2달 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DMZ 투어를 하는 외국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임진각에는 유난히 관광객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병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참전 용사들입니다.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초청했는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의료진까지 비상대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참전 용사 중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있었는데요. 이 전투 덕분에 미군은 중공군 남하를 지연시킬 수 있었고 흥남 철수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약 7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참전 용사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It was the hardest time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The main thing that really keeps coming into my face or into my mind is the faces on the refugees. We had it hard, but they had it harder because the Chinese took their food, burnt their houses for campfire or for firewood, and these poor people didn't know where they were going to go. So how does it make you feel? The son of refugee becomes the president of Korea. Dumbfounded. Such how fate happens. It's really something. So how it happens and how the future pans out. It's a miracle. Yes. Yes. And I hope you don't lose it.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은 지난 25일엔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어젠 부산 UN 기념공원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전사한 UN 참전 용사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미 해병 1사단 병장으로 참전한 윌리엄 헬 씨. 아직도 아리랑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most of all the gratitude of the Korean people really brings a sense of humility to all of us, and the children especially. Yeah. And I can remember coming off the lines. When we come off the lines, there'd be all the little children. We'd always have candy bars and chocolate, you know, and they would teach us how to sing Arirang. Arirang. Do you remember the song? Sure. Can you sing a little? A little bit, not Yeah. much. Okay. Yeah. Arirang, arirang, arario, arirang, gogeiro, nomaganda. Wow, that's very good. And at the time, you don't think too much about it because you're just hearing, you do things. And when you return, you see the country that's actually progressed from that. It's beautiful. 한국을 다시 찾은 참전 용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폐허가 된 그 땅이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된 건 기적이라고.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신들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의 길로 계속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체중 조절과 정신질환, 병역 회피 수단 중 최다입니다. 병역 신체 검사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이렇게 바들바들 떨던 때가 있었는데 물론 저는 현역으로 다녀왔고요. 병무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병역 회피의 가장 빈번한 사례는 인위적인 체중 조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위장하거나 온몸에 문신을 하는 등의 사례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 대학생 보디빌더가 90kg인 몸무게를 123kg으로 늘려서 병역 감면 혜택을 받은 뒤에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오해받곤 하는데 일체의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별일 없죠? 네. 부장도 신검 받을 때 체중이 확 느셨다면서요? 아니, 저는 원래 말랐어요.